트렌드의 상징이었던 거대 제국이 소비자의 발끝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 나이키입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 절반 넘게 증발했고 한때 신발장에 한 켤레쯤은 있던 그 스우시 로고가 이제는 매장 한 구석에서 한숨만 자아냅니다. 가장 강력했던 브랜드가 왜 가장 빠르게 외면받고 있을까요? 2024년 말 30년 나이키맨 엘리엇 힐이 CEO로 복귀하며 고장난 회사를 고치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토로했습니다. 품질 붕괴, 혁신 실조, 메시지 과잉이 만든 균열의 지형,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주말 오후 쇼핑몰 2층 나이키 매장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스우시 로고가 유리문 너머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고무 냄새와 함께 화려한 조명이 눈을 자극했죠. 매장 한가운데 진열된 에어맥스, 조던, 덩크, 빼곡히 늘어선 신발들 사이로 발걸음을 옮기며 한 바퀴를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손이 가는 제품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진열된 신발들은 분명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없었죠. 범고래 덩크 옆에는 판다 덩크, 그 옆에는 또 다른 색조합의 덩크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조던 1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레드, 블루, 그린, 색깔만 바뀐 같은 실루엣이 끝없이 반복됐죠. 또 이거네. 입 밖으로 나온 건 감탄사가 아니라 탄식이었습니다. 신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는 순간 미간이 찌푸려졌죠. 2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 2년 전 같은 모델보다 3만 원은 더 올랐습니다. 손에 든 신발을 이리저리 돌려봤습니다. 본드 자국이 밑창 옆면에 희미하게 묻어 있었고 실밥 처리는 어설펐습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 다시 신발을 선반에 내려놨습니다. 옆 진열대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상황은 똑같았죠. 신제품이라고 붙은 태그를 달고 있는 신발도 결국은 기존 모델의 색만 바꾼 변형이었습니다. 기대했던 혁신적인 디자인도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밑창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장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 가지런히 정렬된 수백 켤레의 신발. 그 풍경이 주는 감정은 소유욕이 아니라 피로감이었죠. 살 게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미와 유럽의 스니커즈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죠. 레딧의 나이키 포럼에는 매장에 갈 때마다 실망만 안고 나온다는 글이 매일 올라왔습니다. 한때 스니커즈 문화의 성지였던 나이키 매장이 이제는 구경만 하고 나오는 공간으로 전락한 겁니다. 숫자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2024년 기준 나이키의 북미 매출은 전년 대비 8% 감소했죠. 같은 기간 신흥 러닝화 브랜드들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더 이상 나이키에서 설렘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매장의 한숨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이 스스로 무너뜨린 신뢰의 균열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이키는 단순한 스포츠 브랜드가 아니었죠. 그것은 하나의 문화였고 신념이었으며 전 세계 젊은이들의 발끝을 지배하는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2019년 기준 나이키는 전 세계 스포츠웨어 시장의 27%를 혼자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00명이 스포츠화를 사면 그중 27명은 나이키를 선택한다는 뜻이었죠. 이 위였던 아디다스는 15%에 불과했습니다. 격차는 거의 2배. 아디다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이키의 그림자조차 밟기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10명 중 서너 명은 나이키 로고를 신고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장, 헬스장, 카페, 테라스, 어디를 가든 그 작은 스우시 마크가 눈에 들어왔죠. 나이키를 신는다는 건 단순히 신발을 고르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트렌드를 안다는 선언이었고 나는 특별하다는 증명이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만들어낸 신화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1985년 첫 출시된 에어 조던원은 40년 가까이 지난 2020년대에도 리셀 시장에서 수백만 원에 거래됐죠. 한정판이 나올 때마다 매장 앞에는 밤새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줄이 늘어섰습니다.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 스탁엑스와 고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브랜드 역시 나이키였습니다. Just do it. 세 단어로 구성된 이 슬로건은 광고 카피를 넘어 하나의 철학이 됐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라. 나이키는 단순히 신발을 파는 게 아니라 영감을 팔았죠. 전 세계 수억 명이 그 메시지에 공감했고 지갑을 열었습니다. 경쟁사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아디다스는 칸예 웨스트와 손잡고 이지부스트를 내놨고 한때 스니커즈 시장을 뒤흔들었죠. 언더아머는 스테픈 커리를 앞세워 북미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한동안 화제를 모으다가도 결국 사람들은 나이키로 돌아왔죠.
돌고 돌아 나이키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 나이키의 브랜드 가치는 3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여의도 증권과 빌딩 전체를 합친 것보다 큰 가치였죠. 코카콜라,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상위 브랜드였습니다. 나이키를 입고, 신고, 내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해진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나이키는 무적이었습니다. 어떤 도전도 결국 스무시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하지만 무적이라는 착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이 무너지는 건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오만 때문이었습니다. 오만은 가장 먼저 제품에서 드러났습니다. 나이키는 혁신을 멈추고 복사와 붙여넣기에 몰두하기 시작했죠. 2021년부터 나이키 매장에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신제품 출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스니커즈 커뮤니티는 들썩였지만 막상 공개된 제품을 보면 실망만 남았죠. 또 덩크네, 또 조던 1이네 라는 탄식이 반복됐습니다. 범고래 덩크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검은색과 흰색을 번갈아 배치한 이 디자인은 처음 나왔을 때는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나이키는 같은 디자인을 쉬지 않고 찍어냈죠. 2022년 한 해에만 범고래 배색의 변형 모델이 20종 넘게 출시됐습니다. 검정 흰색이 흰색 검정으로 바뀌고 소재만 캔버스에서 스웨이드로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조던원은 더 심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전설이 깃든 이 신발은 원래 농구화였죠. 코트 위에서 퍼포먼스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 들어 조던원은 더 이상 농구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색을 바꿔가며 무한 복제되는 패션 아이템으로 전락했죠. 레드토, 블루토, 그린토, 발등 부분의 색깔만 바뀐 조던원이 매달 쏟아졌습니다. 한 해에 50종이 넘는 조던원 변형 모델이 나왔죠.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비꼬는 밈이 등장했습니다. 조던원 색칠 공부라는 표현이었죠. 문제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같은 디자인을 우려먹는 건 이해할 수 있었죠. 진짜 문제는 이 복사와 붙여넣기 속에서 나이키 특유의 혁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980년대 나이키는 에어쿠션 기술로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신발 밑창에 공기를 넣어 충격을 흡수한다는 발상은 당시로선 혁명이었죠. 1990년대에는 플라이니트를 개발했습니다. 실처럼 짜낸 원단으로 신발을 만들어 무게를 줄이고 핏을 개선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반발력을 극대화한 주맥스 폼을 내놨죠. 그런데 2020년 이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기억에 남는 기술 혁신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나이키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대신 기존 모델의 색깔만 바꾸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죠. 스니커즈 리뷰 채널을 운영하는 한 유튜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9년까지는 나이키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영상을 찍었습니다. 밑창 기술이 바뀌었는지, 어퍼 소재가 개선됐는지 분석하는 게 즐거웠죠. 하지만 요즘은 그냥 색깔 소개만 하고 끝입니다. 분석할 게 없거든요. 숫자로 보면 더 명확했습니다. 2023년 나이키가 출시한 신발 모델은 총 800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10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죠. 나머지는 기존 모델의 색깔 변형이었습니다. 혁신의 자리를 색칠놀이가 대체했습니다. 한때 세상을 놀라게 했던 그 창의력은 어디로 갔을까요? 엔지니어들의 실험실은 조용해졌고 디자이너들의 팔레트만 분주해졌습니다. 색깔 놀이도 문제였지만 소비자들을 진짜 분노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품질이었죠. 2024년 본 한 소비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25만 원에 구매한 나이키 에어맥스 신상이었죠. 박스를 열고 신발을 꺼내는 순간 눈에 들어온 건 깔끔한 마감이 아니었습니다. 밑창 옆면에 본드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고 스티칭 라인은 비뚤비뚤했습니다. 발목 부분 실밥은 이미 풀려 있었죠.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나도 지난달에 산 거 똑같음. 이게 25만 원짜 맞아? 같은 제품을 산 수십 명이 비슷한 경험을 토로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개별 불량품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나이키 제품의 품질 저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죠. 북미 최대 스니커즈 커뮤니티 레딧의 나이키 포럼에서는 QC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가 됐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품질 불만 게시물이 전년 대비 40% 넘게 증가했죠. 가격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2019년 15만 원대였던 에어포스 1은 2024년 2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5년 사이에 30% 이상 오른 겁니다. 조던1 레트로 시리즈는 18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뛰었죠. 서울 지하철 요금이 1,500원일 때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지하철을 170번 넘게 탈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품질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오르는 모순. 소비자들은 이를 나이키 프리미엄의 몰락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때 나이키를 신는다는 건 프리미엄을 지불할 가치가 있었죠.
튼튼한 내구성, 세심한 마감, 발에 딱 맞는 핏, 그 모든 것이 가격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중반의 나이키는 달랐습니다. 신발 박스를 여는 순간 기대감이 아니라 불안감이 먼저 들었죠. 이번 건 괜찮을까? 복불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품질 편차가 심했습니다. 같은 모델, 같은 사이즈를 주문해도 제품마다 마감 상태가 천차만별이었죠. 어떤 건 깔끔했고 어떤 건 엉망이었습니다. 나이키 공장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었습니다. 가성비를 논하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문제는 가심비였죠. 소비자들은 단순히 비싸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 품질이라니 배신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나이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한 소비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10만원짜리 국내 브랜드 신발이 나이키 25만원짜리보다 마감이 나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프리미엄 브랜드의 자격을 잃어가는 순간이었죠.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2024년 기준 나이키의 고객 만족도는 5년 전 대비 18% 하락했습니다. 재구매 의향을 묻는 설문에서도 다음에도 나이키를 살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눈에 띄게 줄었죠. 신뢰의 균열은 매출로 직결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슬프고도 웃긴 역설이 등장합니다. 스니커즈 커뮤니티를 지배하는 한 문장이었죠. 마감이 완벽하면 가품이고 하자가 있으면 정품이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스니커즈 리셀 시장에서 진품 감정을 의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기준이었죠. 신발을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봤을 때 본드 자국이 보이거나 실밥 처리가 어설프면 아, 이거 진짜네 라고 안심했습니다. 반대로 마감이 너무 깔끔하고 완벽하면 혹시 짭 아니야? 라는 의심부터 들었죠. 2023년 여름 한 유튜버가 실험 영상을 올렸습니다. 정품 나이키 조던1과 중국산 고급 모조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내용이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조품의 스티칭 라인이 더 일정했고 본드 처리가 더 깔끔했습니다. 가죽 마감도 정품보다 매끄러웠죠. 댓글창이 난리였습니다. 이게 나이키의 현실이구나. 짭 공장이 정품 공장보다 품질 관리를 더 잘하네. 차라리 짭을 사는 게 현명한 선택 아니냐는 자주 섞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 현상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급 모조품을 만드는 공장들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완벽함을 추구했죠.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마감을 확인하고 불량품은 철저히 걸러냈습니다. 반면 나이키 정식 협력 공장들은 대량 생산에 쫓겨 품질 검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 크림의 한 감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너무 깔끔한 제품이 들어오면 오히려 의심부터 합니다. 나이키 정품은 어느 정도 하자가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슬픈 현실이죠. 커뮤니티에서는 나이키 하자 찾기 게임이라는 밈까지 등장했습니다. 새 신발을 받으면 본드 자국이 몇 군데인지, 스티칭이 어긋난 곳은 몇 군데인지 세어보는 놀이였죠. 내 건 본드 자국 3군데, 실밥 터진 곳 1군데처럼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은 나이키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붕괴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였죠. 더 아이러니한 건 나이키가 이 문제를 알고도 손을 놓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매일 쌓였지만 나이키 본사에서 공식적인 대응이나 개선 약속은 나오지 않았죠. 그저 개별 제품의 문제라며 교환 절차만 안내할 뿐이었습니다. 한 소비자는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20만원 넘게 주고 산 신발의 품질을 가품 공장이 이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나이키가 가진 자부심입니까? 완벽한 마감이 가품의 증거가 되고 하자가 정품의 증거가 되는 세상. 나이키는 스스로 이 웃지 못할 농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자존심은 공장 바닥 어딘가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품질 관리에 써야 할 돈과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답은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지였죠. 2020년대 들어 나이키는 제품보다 메시지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광고는 더 이상 신발의 성능을 설명하지 않았죠. 대신 사회적 이슈와 정치적 올바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2023년 봄, 나이키는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를 모델로 기용한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여성 스포츠 브라를 홍보하는 캠페인이었죠. SNS는 즉시 양분됐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한다.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찬사와 여성 스포츠를 모욕한다. 본질을 잃었다는 비난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논란은 매출로 이어졌습니다. 보수 성향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시작했죠. 미국 남부 지역의 한 소매점은 나이키 제품 진열대를 아예 철거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지지 구매 운동이 일어났지만 결과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나이키는 2018년 콜린 캐퍼닉 광고 이후 지속적으로 정치 사회적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죠. 인종차별 반대, 성평등, 환경보호, 메시지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스포츠 브랜드가 해야 할 일에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게 문제였죠. 스포츠 브랜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 가볍고 더 튼튼하고 더 편한 신발. 그것이 나이키가 반세기 동안 지켜온 정체성이었죠. 하지만 2020년대 나이키는 그 본질을 잃고 있었습니다. 광고에서 신발의 기술을 설명하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감성적 메시지와 사회적 담론이 그 자리를 채웠죠. 마이클 조던이 농구 코트를 누비던 역동적인 장면 대신 추상적인 슬로건과 상징적인 이미지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엔지니어링 예산도 흔들렸습니다. 신기술 개발에 투입되던 자원 중 일부가 마케팅 캠페인으로 이동했죠. 2023년 나이키의 마케팅 비용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지만 연구개발 투자는 3% 감소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우선순위의 변화였습니다. 소비자들은 냉정했습니다. 나는 신발을 사러 왔지 강의를 들으러 온 게 아니다라는 반응이 커뮤니티를 지배했죠. 특히 코어 스포츠 팬들의 이탈이 심각했습니다. 진짜 운동화가 필요한 러너들과 농구 선수들이 나이키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브랜드는 호카와 올러닝이었습니다. 이 브랜드들은 정치적 메시지 대신 제품의 기능성을 앞세웠죠. 호카는 두툼한 밑창으로 충격 흡수를 극대화했고 온러닝은 독특한 클라우드 기술로 러닝 경험을 혁신했습니다. 광고는 심플했습니다. 이 신발을 신으면 달리기가 더 편합니다. 그게 전부였죠. 업계에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 PC에 손대는 순간 대부분 개낭한다. 정치적 올바름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한쪽을 만족시키면 다른 쪽이 등을 돌렸죠. 나이키는 이 징크스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만드는 회사가 사상을 팔기 시작하면 끝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건 편한 신발이지 철학 강의가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소비자들이 내린 심판은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안삼, 엉망진창인 품질, 오만해진 가격, 피로감만 주는 메시지. 이 세 가지가 합쳐지자 수십 년간 나이키를 지켜온 충성 고객들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지갑이 닫히는 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파장은 거대했죠. 숫자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2024년 나이키의 북미 매출은 전년 대비 8%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 시장에서는 12% 하락했죠. 반면 경쟁사들의 성적표는 정반대였습니다. 올러닝은 2025년 1분기 기준 매출이 43% 폭등했고 호카는 젊은 러너들 사이에서 선택률 1위로 올라섰습니다. 국내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 크림의 데이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 호카와 올러닝의 거래량이 전년 대비 1250% 이상 급증했죠. 거의 아무도 찾지 않던 브랜드가 이제는 주류 선택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장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멀티 스포츠 매장에서는 나이키 코너가 점점 줄어들고 그 자리를 호카와 온러닝이 채웠죠. 점원은 말했습니다. 요즘 손님들은 나이키 코너는 그냥 지나치고 바로 호카 쪽으로 가세요. 특히 진짜 달리는 분들은 거의 호카나 온 아니면 아식스만 봅니다. 왜 사람들은 나이키를 버렸을까요? 대체재가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호카의 두툼한 밑창은 장거리 러닝에서 무릎 충격을 확실히 줄여줬고 온러닝의 클라우드 기술은 발의 반발력을 극대화했죠. 무엇보다 이 브랜드들은 정치적 메시지 대신 제품 성능으로 말했습니다. 나이키도 손을 놓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2024년 말 회사는 긴급 처방을 내렸죠. 30년간 나이키에 몸담았던 엘리엇 힐을 새 CEO로 영입했습니다. 그는 취임 직후 직원들 앞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고장난 회사를 고치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엘리엇 힐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나이키가 스포츠에 대한 집착을 잃었다는 것. 그는 즉시 조직을 뜯어고쳤죠. 남성, 여성, 아동으로 나뉘었던 부서를 러닝, 축구, 농구 등 스포츠 종목별로 재편했습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퍼포먼스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주가는 여전히 고점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렀고 소비자들의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죠. 한번 떠난 고객을 다시 붙잡는 건 처음 고객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매장을 나서는 사람들의 손에는 호카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이키는 그 뒷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죠. 나이키가 무너진 건 경쟁사가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기본을 버렸기 때문이었죠. 한때 나이키를 입고, 신고, 내고 다니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특별해진다고 느꼈습니다. 그 작은 스우시 마크는 단순한 로고가 아니었죠. 그것은 나는 도전한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Just do it. 세 단어가 전 세계 수억 명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슬로건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압도적인 제품력이 있었기에 나이키는 위대했죠. 에어 쿠션 기술, 플라이니트 원단, 주맥스 폼, 혁신적인 기술이 쏟아졌고 튼튼한 내구성이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키를 신고 실제로 더 높이 뛰었고 더 빨리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키는 착각했습니다. 브랜드 파워만으로 영원히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죠.
제품 개발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색깔 바꾸기에 낭비했고 품질 관리에 써야 할 돈을 정치적 메시지에 쏟아부었습니다. 기본을 잃은 순간 제국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명확한 선택을 했습니다. 철학보다 편한 신발에 메시지보다 실제 성능을 원했으니까요. 진짜 러너들은 다른 브랜드로 눈을 돌렸고 매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남은 건 색깔만 다른 똑같은 신발과 한숨뿐이었습니다. 나이키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브랜드의 위대함은 슬로건이 아니라 제품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흥미롭게도 실리콘밸리의 거물이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봤습니다. 2025년 12월 애플의 CEO 팀 쿡이 개인 자금으로 나이키 주식 약 300만 달러를 추가 매입했죠.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을 나이키에 베팅한 겁니다. 그는 엘리엇 힐의 턴어라운드 전략에서 무언가를 본 것일까요? 엘리엇 힐의 승부수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입니다. 축구 제품 생산을 40% 늘리며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죠. 마이클 조던이 농구로 나이키 신화를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축구로 부활을 노리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은 촉박합니다. 내 분기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감동적인 메시지를 외쳐도 소비자 손에 쥐어진 신발이 엉망이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기본을 잃은 일등은 언제든 추락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나이키만의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도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죠. 브랜드 파워에 취해 제품 본질을 소홀히 하고 마케팅 메시지에만 집착하다 소비자 신뢰를 잃는 순간 나이키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나이키는 엘리엇 힐의 손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2026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그 날카로웠던 스우시의 무게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호카와 올런인이 이미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나이키의 시대는 영영 저물어버린 걸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